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망쳐? 찰싹. 어머님,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빈소라고요. 빈소가 뭐가 중요해? 우리 아들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지혜 앞에 내던졌어요.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해.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뺨이 얼얼하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순간 장례 지도사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금 밖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어요. 화환 트럭도 3대나 왔고요. 빈소 밖으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보였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먼저 내리고 있었고 그 뒤로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강원도 어느 깊은 산속에서 한 노인이 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이 된 김현중 어르신이었죠. 등에는 낡은 망태기를 짊어지고 손에는 작은 호미 하나를 쥔 채로 발 아래 돌멩이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천천히 비탈을 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고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낭떠러지와 불과 2걸음 거리였지만 노인의 눈은 이미 저 아래 바위 틈에 돋아난 희귀한 약초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을 산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호미를 들었어요. 그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작은 한정식집 주방에서는 환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9살 지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장독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뚜껑을 천천히 열자 발효된 약초 냄새가 주방 가득 퍼져나왔습니다. 지혜 아버지가 산에서 직접 캐어다 수년에 걸쳐 담근 효소였죠. 지혜는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어린 시절 산 아래 작은 집이 생각나곤 했어요. 아버지가 저녁마다 망태기를 내려놓으며 지혜야, 밥 먹자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혜는 효소를 조심스럽게 덜어내어 오늘 점심에 쓸 나물 무침에 넣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이는 동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빠, 일어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산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벌써 산에 올라왔다. 오늘 날이 좋아서.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낭떠러지 근처는 가지 마요. 약초가 뭐가 중하다고. 제발이요. 알았어. 너나 밥 잘 먹어라.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언제나 그런 식이었죠. 딸 걱정은 2마디로 끝내고 산 이야기는 끝없이 하는 아버지였어요. 지혜는 피식 웃고는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점심이 되자 식당 안은 조용히 채워졌어요. 특별히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에 소박한 반찬들, 투박하게 생긴 뚝배기. 하지만 자리마다 수저를 내려놓는 손이 느렸습니다.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키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맛을 음미하는 손님들이었어요. 70대 단골 어르신 한 분이 빈 그릇을 바라보다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나 여기 오면 속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 밥을 먹었는데 약을 먹은 것 같아.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 아버지가 담근 효소 덕이에요. 산에서 나는 거라 그런 거겠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 식당이 SNS에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픈 어르신들이 드시는 밥집, 속이 편한 한정식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예약이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62살 시어머니 박순덕이 들어섰습니다. 털이 풍성한 밍크 조끼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죠.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둘러보지도 않고 지혜에게 걸어오더니 목소리를 낮추기는커녕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장사 좀 된다고 우쭐해졌어? 석진이 승진했는데 너는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혜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술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코딱지만한 식당 한다고 깝치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내조나 해. 그리고는 몸을 돌려 나가버렸어요. 딸각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혜는 소파에서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술이 조금 든 얼굴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서요. 그런데 지혜는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낯선 향기였습니다. 달콤하고 짙은 여자 향수 냄새였죠. 오늘 회식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응, 피곤해.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지혜의 눈이 탁자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세나 덕에 스트레스 다 풀렸어. 지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아래에 답장이 있었어요. 나도. 다음에 또 봐요.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남편의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지혜는 그 안에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남편 옆에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밝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죠. 둘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자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여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지혜의 발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보. 남편이 굳었습니다. 여자도 굳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랑 살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눈을 날카롭게 뜨며 팔을 잡아당겼어요. 회사에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혜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그 대신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그 시각 강원도 산속에서는 김현중 어르신이 바위 틈 가까이 무릎을 꿇고 약초를 캐고 있었어요. 오른발이 이끼 위에 얹혔습니다. 젖어 있었죠. 노인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망태기가 허공으로 날았습니다. 손이 허공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폭로를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지 텅 비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강원도 119였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평생 아버지한테서 이런 전화가 올 날을 어딘가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기까지 잠깐 숨을 멈췄어요. 응급실까지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서자 간호사가 먼저 다가왔어요. 보호자 되세요? 네, 김현중 어르신 딸입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지혜 앞에 서더니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미 발견 당시에 늦은 상태였습니다. 낙상 충격이 너무 컸어요. 지혜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를 발견한 건 이웃 마을 10만이었어요. 이른 새벽 산을 오르다가 낭떠러지 아래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곁에는 흙이 잔뜩 묻은 작은 약초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고 발견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약초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손냄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지혜는 시댁에 연락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신호가 가는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달려와 주기를, 시어머니가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기를 바랐어요.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눌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답이 온 건 한참 뒤였어요.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나 지금 상황이 복잡해. 그게 전부였어요. 복잡한 상황이 뭔지는 그 다음 날 알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는 거였어요. 지혜가 회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륜을 폭로한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 측은 직장 내 무리를 이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남편은 당장 출근을 정지당한 상태였죠. 남편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온 건 장례 둘째 날이었어요. 지혜는 상복을 입은 채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나 징계받았어. 좋아.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당신이 회사 가서 망신을 줬잖아.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빈소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영정 앞에 펼쳐졌어요. 이혼합 비서였습니다. 사인해. 지혜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 바로 아래 이혼합 비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건 그날 밤이었어요. 빈소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은 이미 다 돌아가고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지혜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오면서 모피 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가 번쩍였어요. 시어머니는 영정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곧장 지혜 앞으로 걸어오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뺨을 때렸어요. 지혜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년. 어디서 회사까지 쫓아가서 망신을 줘?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낮에 던진 것과 같은 이혼합 비서였어요. 여기 사인해. 오늘 당장. 지혜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햇살이 등 뒤로 쏟아지던 날이었죠. 시어머니가 서류를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못 들었어? 사인하라고. 지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빈소입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차 문 닫히는 소리,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황급히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저기, 화환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럭이 3대나 왔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소박 복도 끝으로 검은 세단 1대가 보였어요. 그 뒤로 또 1대, 또 1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유리문 너머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주차장을 채워나갔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들이 한 명씩 내려섰어요. 장례 지도사가 당황한 얼굴로 빈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지혜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이혼 서류를 들이밀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반듯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에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2명이 더 들어왔어요. 모두 비슷한 연배였고 수행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3사람은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조용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혜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제일 먼저 들어왔던 노신사가 몸을 돌려 지혜 앞에 섰어요.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가가 살짝 붉어 있었어요. 혹시 김현중 선생님 따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한물산 회장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지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한물산이면 제게 순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2사람도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성건설 회장 박기철입니다. 동양제약 회장 최영도입니다. 지혜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윤태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뵌 게 1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지인 소개로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이 직접 담근 효소를 2항아리 가져다 주시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하셨어요. 반년을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몸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을 바라봤어요. 돈으로 갚으려 했는데 선생님이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시면 된다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옆에 서 있던 박기철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에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고생할 때였어요. 선생님 효소 덕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영도 회장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선생님은 한 번도 대가를 바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지혜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왔다는 건 딸도 다 알지 못했던 일이었죠. 수행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오더니
흰 봉투를 지혜에게 건넸어요. 선생님 영전의 부조금입니다. 지혜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묵직했어요. 나중에 열어보니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회장이 각자 낸 금액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어요. 따님,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연락하십시오. 선생님 은혜는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두 회장도 명함을 건넸어요. 지혜는 그 명함 세 장을 두 손으로 받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는요. 그 모든 장면을 빈소 한쪽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리를 높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회장들이 지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건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모피 코트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번쩍이던 화려한 목걸이도 굽 높은 구두도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화 비서를 슬그머니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못 본 척 천천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빈소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나가는 길에 복도에 세워진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리본에는 회장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화환들 사이를 지나치면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종종 걸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빈소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어요. 회장들도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지혜는 혼자 영정 앞에 남았어요.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손에 쥔 명함 세 장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살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참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아버지는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집도 땅도 통장도 변변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아버지 덕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남긴 전부였고 그게 그 어떤 유산보다 크다는 걸 지혜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재벌 회장 3명이 마포구 작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시댁에 닿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앞세우고 남편이 그 뒤를 따랐어요. 시누이 내외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상복은 아니었지만 어두운 옷을 갖춰 입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엔 모피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재킷의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지혜는 영정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정 앞에 서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흑흑.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누이도 눈가를 훔쳤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이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던 손이 지금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거두고 지혜 곁으로 왔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너무 늦게 왔지.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미안해.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 윤태준 회장님 맞지? 대한물산 말이야.
네. 그분들이 연락처 남기고 가셨어? 지혜는 그제야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 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혜 앞에 선 건 오전이 다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장례 절차를 돕는 척 움직이다가 조문객이 잠깐 뜸한 틈을 타서 지혜 곁에 앉았습니다. 나 어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지혜는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화난 얼굴도 아니었고 우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 만난 게 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늦게 들어올 때마다, 문자 올 때마다 나는 혼자 부엌에서 밥 차리고 있었어요. 그게 몇 번인지 알아요? 지혜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수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건 실수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선택한 거잖아요. 나 대신 그 사람을요. 남편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선택할게요.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발인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켰고 식당 단골 어르신 몇 분이 끝까지 남아 지혜 곁을 지켜주셨어요. 70대 단골 어르신이 지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 우린 다 알아. 지혜는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장지에서 흙을 덮고 나서 지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일찌감치 차에 올랐고 마지막엔 지혜 혼자 봉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잘 버틸게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짐을 챙겼습니다. 지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도 더 이상 붙잡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와 옷까지 몇 벌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이 닫히고 나서 공기가 더 편했습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것이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탁자 위에 놓인 명함 3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윤태준, 박기철, 최영도, 3글자씩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하려고요. 위자료 청구도요. 변호사가 잠시 지혜를 바라봤어요. 증거 자료는 있으십니까?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 문자 캡처,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 그동안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지혜가 말했어요. 오래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빛을 잠깐 바라봤어요. 눈물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다음 날부터 지혜는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생각은 아침마다 찾아왔습니다. 효소 항아리 뚜껑을 열 때, 나무를 다듬을 때, 괜찮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데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식당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이 끝나면
지혜는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불륜 증거는 이미 충분했어요. 카드 명세서에는 호텔 결제 내역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마다 지혜가 혼자 식당을 지키던 날들이었어요. 문자 캡처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같은 회사 직원이 목격한 진술서도 확보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재판가도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적당히는 싫어요. 제대로 받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깐 지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소송이 접수되자 남편 회사 쪽에서도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사실 남편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서 지혜가 공개적으로 불륜을 폭로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직원들이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소송까지 접수됐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회사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어요. 회사 측은 직원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다른 문제도 하나 더 불거졌어요. 남편이 박세나 집안 쪽 거래처와 연결된 내부 계약건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이해 충돌 문제였어요. 결국 해고 통보가 났습니다. 남편이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 지혜는 식당에서 점심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서 짐을 싸서 나올 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고 했어요. 박세나 집안이 움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세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중견 규모였어요. 여러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였는데 그 거래처 중 하나가 대한물산이었습니다. 윤태준 회장 쪽 계열사였죠. 소송 소식이 알려지고 며칠이 지났을 때 대한물산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세나 집안 회사와의 납품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협력업체의 도덕적 신뢰도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였죠. 박세나 아버지가 직접 지혜를 찾아온 건 그 직후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어요. 김지혜 사장님이십니까?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세나 양건으로 찾아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서요. 지혜는 앞치마를 벗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박세나 아버지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따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지 말이에요. 박세나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 일이고 제 아버지 장례식 날도 그 젊은 사람들 일 때문에 저는 혼자 빈소를 지켰어요. 지혜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박세나 아버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봉투를 들고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소식이 닿았어요. 아들이 해고됐다는 말을 들은 날 시어머니는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왔다는 밍크 코트를 사러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카드가 결제가 안 됐습니다. 한도 초과였어요. 남편 카드였습니다.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백화점 직원 앞에서 카드를 이리저리 긁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코트를 사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주차장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시어머니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카드가 왜 안 돼?
남편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나 오늘 해고됐어.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몰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거실 한쪽에 걸려있던 또 다른 밍크 조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사준 거였어요. 그게 왜인지 그날따라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혜는 그날 저녁도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뒷정리를 했어요.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고 효소 항아리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잠깐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항아리만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불을 끄고 식당 문을 잠갔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밤바람이 등을 밀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어요.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재벌 회장 3명이 마포구 한정식집 사장, 아버지 빈소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장례가 끝난 뒤에도 입에서 입으로 돌았습니다. 처음엔 장례식장 직원들 사이에서 퍼졌고 거기서 또 퍼져서 동네 사람들 귀에 닿았어요. SNS에 누가 올린 글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환 줄지어 선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달려 있었어요. 마포 작은 한정식집 사장님, 아버지 빈소에 재계 회장님들이 줄지어 왔다. 그 글 아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윤태준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혜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식당이 워낙 작아서 자리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조용한 자리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점심 윤태준 회장이 수행원 2명만 데리고 식당에 들어섰어요. 화려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단골처럼 들어왔어요. 지혜가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철 나물 무침, 아버지 효소로 담근 깍두기, 생선구이. 특별한 게 없는 밥상이었어요. 윤 회장이 첫 술을 뜨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에요. 이게 선생님 맛이야. 낮은 목소리였어요. 혼잣말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윤 회장이 차를 한 잔 받으며 지혜에게 말했어요. 따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혜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우리 법무팀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따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려야죠. 지혜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꾹 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회장이 다녀간 뒤로 식당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약 전화가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오는 손님들이었어요. 회장님이 다니는 집이라니까 한번 먹어보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한 번 온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맛이 있었으니까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게 없었어요. 그냥 담백하고 속이 편하고 먹고 나면 몸이 가뿐한 밥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셨어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돼서 점심 예약이 2주 앞까지 꽉 차버렸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혜가 주방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식당 직원 민주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사장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취재하고 싶다고요. 지혜가 손을 멈췄습니다. 방송국? 네, 저녁 뉴스 쪽인데요.
회장님들 단골집으로 소문났다고 사연 있는 식당 코너에 나와달라고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어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얼굴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산에서 해온 일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제 이야기보다 아버지 이야기 중심으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건 그로부터 열흘 후였어요. 저녁 뉴스 말미에 5분짜리 코너였습니다. 10만이 아버지가 수십 년간 산에서 직접 캔 약초로 효소를 담가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 그 딸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지의 얼굴은 짧게만 나왔고 대부분은 아버지 생전 사진과 항아리들을 비추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식당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예약 문의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주 혼자 전화를 받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혼자는 못 받겠어요. 너무 많이 와요. 그 무렵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지혜를 슬쩍 붙잡았어요. 70대 후반의 할머니였는데 몇 년째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나 한 가지 부탁해도 돼요?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저기 골목 끝에 있잖아요, 쪽방촌. 거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많아요.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남은 밥이라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갖다 드릴게. 지혜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남은 밥 말고요. 제대로 된 밥 드려야죠.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매주 목요일 점심 따로 준비할게요. 어르신이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지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꼭 사장님 아버지 닮았어요. 그 말에 지혜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첫 번째 무료급식 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지혜가 새벽 4시에 나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큰 솥에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어요. 아버지 효소도 조금 넣었습니다. 어르신들 속이 편하라고요. 11시쯤 되자 할머니가 어르신 7분을 데려오셨어요. 다들 낡은 점퍼를 입고 등이 굽은 분들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서 두리번거리는 눈빛이 어딘가 주눅이 든 것 같았어요. 지혜가 직접 상을 차려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밥을 한술 뜨더니 말이 없어졌어요. 조용히 먹었습니다. 후루룩 국물을 마시고 나물을 천천히 씹고 생선살을 발라 드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밥을 다 드시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참 오랜만이에요. 지혜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국을 퍼다 드렸어요. 무료급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식당은 더 바빠졌어요.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7분이었는데 두 번째 주엔 12분, 세 번째 주엔 18분이 오셨어요. 지혜는 새벽부터 나와 밥을 더 지었습니다. 민주 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도 말없이 일찍 출근했어요. 주방에서 민주 씨와 둘이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아침이 됐어요. 점심 영업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로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테이블이 12개뿐인 작은 식당에 하루 2번 회전을 해도 줄이 생겼습니다. 지혜는 그 모든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밥을 짓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 같다고요. 그날도 점심 영업이 한창이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손님이 가득 찼고 주방에서는 뚝배기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그날도 조용히 예약을 하고 들어와 있었어요.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왔고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방 쪽에서 나오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지혜야. 목소리가 컸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혜 쪽으로 걸어오면서 손에 든 봉투를 흔들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법원에서 이런 게 왔어. 내 아들한테.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손님들 계세요. 손님이 뭐가 중요해? 너 때문에 우리 석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들더니 흔들었어요. 이혼 소송 관련 법원 서류였습니다. 이혼도 모자라서 위자료까지 청구해?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들이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멈췄어요.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하얀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다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우리 아들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있어? 그 순간 손님 중 두세 명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창가 쪽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던 윤태준 회장이 수행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수행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법대로 하자는 거야? 그래, 나도 법대로 해볼 테니까. 그때 수행원이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가서 말씀하시죠. 시어머니가 수행원을 획 봤어요. 당신은 누구야? 수행원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받아들고 읽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대한물산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창가 쪽을 살짝 눈짓했어요. 시어머니가 그쪽을 봤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조용히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특별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 하나가 시어머니 목소리를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수행원이 시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수행원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 식당 사장님을 각별히 챙기고 계십니다. 오늘 일은 저희도 다 봤고요. 시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아들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수행원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그 영상이 퍼지면 누가 더 곤란해지실지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꼭 쥔 채로 종종 걸음으로 건물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식당 안은 잠시 어수선했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 민주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모았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 회장도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지혜가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윤 회장 수행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혜가 창가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윤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혜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법무팀에 연락해 두겠습니다. 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받으세요. 선생님 따님한테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지혜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윤 회장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효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몸이 나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라고요. 그 말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다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혜는 식당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닫고 항아리 뚜껑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던지던 장면, 손님들이 휴대폰을 들던 장면, 윤 회장이 조용히 건넨 말 한마디. 지혜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산에서 혼자 버텼던 것처럼 지혜도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아리를 열고 밥을 지으면 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판결 날짜가 잡힌 건 소송을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던 때였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날짜를 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준비 잘 됐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나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여는 손이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판결 당일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몇 가지 주장을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호텔 카드 명세서, 문자 캡처, 목격자 진술서까지 쌓여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법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지혜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이혼 성립. 위자료는 지혜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지혜 쪽에 유리하게 났어요. 변호사가 지혜 귀에 낮게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길고 긴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지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세나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보다 조금 앞선 일이었어요. 박세나 아버지 회사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대한물산 계열사 납품에서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부품을 꾸준히 넣어온 거래였는데 그 계약이 한 번에 끊겼어요. 대외적으로는 협력업체 신뢰도 점검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인지를요. 박세나 아버지가 뛰어다니며 손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한번 끊긴 거래는 쉽게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데 2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박세나는 그 화를 석진에게 쏟아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남편이 맞받아쳤어요. 나만 탓하지 마. 당신도 내가 유부남인지 알면서 시작한 거잖아. 둘 사이가 벌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세나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은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는 지인을 통해 조금씩 들려왔어요. 아들이 해고된 뒤로 생활이 급격히 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매달 아들한테서 받아 쓰던 생활비가 끊겼어요. 카드도 막혔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를 끊었고 단골 미용실도 바꿨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지혜한테 전했습니다. 사장님, 저 아까 마트에서 어머님 뵀어요. 혼자 계산하시는데 계란이랑 라면 몇 개 사시더라고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불쌍하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자업자득이라는 건지, 지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식당 앞에 나타난 건 판결이 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심 영업이 끝나고 지혜가 뒷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가 먼저 발견하고 지혜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밖에 누가 서 있어요. 지혜가 나가보니 식당 골목 입구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점퍼 차림이었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입던 깔끔한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은 점퍼였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지혜가 멈춰 섰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안 돼? 할 말 없어요. 지혜야,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취직도 안 되고 갈 데도 없어.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지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깝지도 않고 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밥 짓고 국 끓이고 어르신들 밥 드렸어요.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던 날도, 이혼 서류 던지던 날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서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힘들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해요? 지혜가 몸을 돌렸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골목에 혼자 남은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 2분이 남편을 힐끗 보고 지나쳤어요.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판결 결과는 조용히 퍼졌어요. 지혜가 이겼다는 이야기, 위자료가 제대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식당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잘 됐어요. 진짜 잘 됐어. 70대 단골 할머니가 지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나쁜 것들이 벌 받았네. 사장님이 이겨서 내가 다 속이 시원해. 지혜가 웃었어요. 어르신 덕이에요. 매주 와서 밥 드셔줘서요. 할머니가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충분히 고생했잖아. 지혜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지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늦은 오후였어요. 산 아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봉분 앞에 앉아서 판결문을 꺼냈어요. 종이를 펼쳐서 아버지 봉분 옆에 살짝 세워뒀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끝났어요. 지혜는 봉분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흙이 손에 묻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것들이 저 살렸어요. 효소도 사람들도 다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산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분에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내려오는 길에 산바람이 등을 밀어줬습니다. 아버지가 걷던 길이었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지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식당 앞 골목 나무가 조금씩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지혜는 그 바람이 불 때마다 강원도 산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오르던 그 산이요. 소송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식당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목요일 무료급식은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약속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매주 2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고 자원봉사로 돕겠다며 나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70대 할머니 두 분이 목요일마다 일찍 나와서 지혜 옆에서 나무를 다듬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왔습니다. 지혜는 그게 참 이상하고 고마웠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살았겠구나 싶었어요. 그 무렵 지혜는 아버지 산속 창고를 정리하러 강원도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차마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소송을 하는 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정리해둬야 했습니다. 산 아래 낡은 창고였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간 쓰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항아리였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줄지어 세워진 것도 있었고 선반 위에 올려진 것도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40개가 넘었어요. 제각각 크기가 달랐지만 하나같이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항아리마다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산더덕 효소, 3년 묵힘, 엄나무 효소, 5년, 하수호 효소, 7년. 지혜는 쪽지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에 걸쳐 담근 것들이었어요. 어떤 건 지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담그기 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팔 생각이 없었어요. 쪽지에 가격이 적힌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가두고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줬던 거였어요. 항아리들을 살펴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지혜는 상자를 들고 창고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드는 곳에 쪼그려 앉아서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군데군데 맞춤법이 틀려 있었어요. 그게 더 아버지 같았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이걸 쓰는 게 쑥스럽지만 나중에 네가 볼 것 같아서 써둔다. 아빠가 산에서 캔 것들이 창고에 많이 있다. 비싼 건 아닌데 다 사람한테 좋은 것들이다. 아빠가 못 쓰고 가면 네가 써라. 아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줘라. 그게 아빠 뜻이다. 울지 마라. 나한테는 네가 제일 귀하다. 지혜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마지막 줄에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제일 귀하다. 그 한 줄이었어요. 지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왔어요.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창고 앞 산자락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는 윤태준 회장 비서실로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이 식당에 왔어요.
지혜가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창고에서 효소 항아리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수십 개가 됩니다. 아버지가 수년에 걸쳐 담근 것들이에요. 윤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뜻이 그냥 창고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윤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 건강 관련 사업부가 있어요.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상품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윤 회장이 빙긋 웃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무료급식을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해요.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써야 합니다. 윤 회장이 잠깐 지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따님 잘 키우셨네요. 지혜는 그 말에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혜는 식당 불을 끄기 전에 효소 항아리 앞에 잠깐 섰어요. 강원도에서 가져온 항아리 2개를 식당 한쪽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담근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지혜는 항아리를 손으로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어요. 밥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뭔지. 아버지가 평생 산에서 혼자 했던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요. 아버지 뜻, 제가 잊겠습니다. 항아리는 조용했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품고 조용히요. 지혜는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식당은 달라져 있었어요. 벽 한쪽에 아버지 사진을 걸었습니다. 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망태기를 짊어지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액자 옆에는 강원도에서 가져온 효소 항아리 2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손님들이 그 사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아버지세요? 네, 10만이셨어요. 인상이 참 좋으시다. 지혜는 그 말이 좋았어요. 아버지 인상이 좋다는 말이요. 윤태준 회장 쪽과 이야기가 정리된 건 초겨울 무렵이었습니다. 대한물산 건강사업부에서 아버지 효소를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지혜가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무료급식 확대에 쓰는 것이었어요. 윤 회장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지혜는 잠깐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는 평생 돈 한 푼 받지 않으려 하던 사람이었는데 딸이 그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원했던 건 결국 이거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효소를 먹는 것,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낫는 것. 방법이 달라졌을 뿐 뜻은 같았어요. 지혜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료급식이 넓어진 건 그 다음 달부터였어요. 목요일 1번이던 게 화요일과 목요일 주 2번으로 늘었습니다. 자리도 늘렸어요. 식당 옆 작은 공간을 빌려서 테이블을 더 놨습니다. 한 번에 30명 넘게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아예 없거나 있어도 바쁜 분들이었습니다. 밥 한 끼를 차려 드시는 게 귀찮아서 그냥 굶는 날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화요일, 목요일이면 지혜 식당으로 왔습니다. 지혜는 그분들 드시는 걸 보면서 항상 같은 생각을 했어요. 밥이 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무료급식이 끝날 무렵 처음 보는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오셨습니다.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어요. 지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여기가 밥을 준다고 해서 괜찮은 건지 몰라서. 괜찮아요. 드시러 오신 거 맞잖아요. 지혜가 국을 떠서 내갔습니다. 밥을 수북이 담아서요. 할아버지가 첫 술을 드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밥을 천천히 씹고 나물을 드셨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따뜻하네요. 밥이 따뜻하다는 건지 마음이 따뜻하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지혜는 그냥 웃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박세나 집안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박세나 집안이 흔들리면서 박세나 행동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사줬던 명품 가방이랑 모피 코트를 직접 찾아와서 도로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줄 때는 생색을 냈을 텐데 가져갈 때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그걸 그냥 지켜봤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번쩍이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지방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아는 사람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퇴근하고 혼자 소주를 마시는 날이 많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서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골 친척집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텃밭을 가꾸며 지낸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모피 코트를 두르고 백화점을 누비던 사람이 이제는 흙을 만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 됐다는 것도 불쌍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이 한 번 더 나간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엔 저녁 뉴스가 아니라 아침 프로그램이었어요. 무료급식 이야기, 아버지 효소 이야기, 재벌 회장들이 찾는 한정식집 이야기가 한꺼번에 엮여서 나왔습니다. 방송 분량이 제법 됐어요.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예약 문의만이 아니었어요.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무료급식에 쌀을 보내겠다는 사람, 반찬 재료를 지원하겠다는 단체도 있었어요. 지혜는 그 연락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자꾸 멍해졌습니다. 혼자서 항아리 뚜껑 열고 밥 짓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으니 말이에요. 민주가 전화를 받다가 지혜한테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전화 폭발이에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사람 더 뽑아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건 방송이 나가고 사흘 뒤였어요. 경제 잡지 쪽이었습니다. 기자가 식당에 와서 마주 앉았어요.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가 잠깐 생각했어요. 성공. 그 단어가 어울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버텼던 것 같은데, 그냥 매일 밥을 지었던 것 뿐인데 말이죠. 아버지 덕입니다. 기자가 펜을 들며 물었어요. 아버지분이 뭘 가르쳐 주셨나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평생 산에서 약촉해서 아픈 사람들 나눠주셨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요. 그게 다예요. 기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걸 보고 잘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밥 짓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해 겨울, 지혜는 혼자 강원도에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아버지 산소에 들렀다가 창고에도 들렀습니다.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서울로 다 옮겨오지 못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이 예전보다 훤했어요. 항아리 몇 개를 이미 옮긴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빈자리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것 같았어요. 여기 있던 것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갔으니까요. 지혜는 남은 항아리들을 손으로 하나씩 두드려 봤어요. 단단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버텨온 것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창고 문을 닫으면서 지혜는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이 문을 얼마나 많이 열고 닫았을까 싶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요. 지혜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로 내려오는 길, 차 안에서 지혜는 한동안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쳐 갔어요. 머릿속에 여러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영정 앞에서 절하던 장면. 단골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던 온기. 처음 무료급식에 오셨던 할아버지가 따뜻하다고 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 망태기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던 뒷모습. 지혜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항아리를 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문을 열어야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여도 됐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지혜도 그렇게 살면 됐습니다. 식당 앞에 내일도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노인도 오고 아이도 오고 지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지혜는 그 사람들한테 밥을